모자이크 같은 수업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여러 수업들이 뭉쳐있는 수업이던데 뭔가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AI 이런 것들도 이제 다채롭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수업의 꼭지를 맡았는데 중간고사 이후에 1월 달에 주로 만나게 되기는 할 것 같은데요. 근거 중심 의학이라고 해서 두 강의 정도를 제가 하고요. 또 다른 꼭지로는 이제 연속형 자료 분석 하고 범주형 자료 분석을 묶어서 약간 의학 통계 복습하는 꼭지를 또 제가 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중에서 좀 약간 튀는데 오늘 약간 연속형 자료 분석의 1강을 오늘 제가 먼저 하게 되고 유형석 교수님께서 원래 이 시간이시긴 한데 일정이 있으시다 하셔가지고 안팎은 제가 바꿔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해서 제가 수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주제는 자료와 변수의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수업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 11일이죠 오늘 벌써. 그래서 1강으로 연속형 자료 분석 1인데 자료와 변수의 이해라는 수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는 자료와 변수를 이해하는 것이니만큼 이제 의학 통계가 왜 필요하냐, 그 다음에 변수를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자료를 모으는 것과 자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좀 실습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실습을 이제 LMS를 바탕으로 꾸미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패드에서도 구동이 아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그런 패드에서도 엑셀 같은 게 되나요, 혹시? 엑셀은 안 되나요? 네. 근데 뭐 엑셀을 깔 수는 없나요? 패드에 혹시? 아니면 그런 일은 불가능한가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뾰족하고 대단한 일을 할 것은 아니라서 CBT로 기억나시죠? 거기로 이사를 가서 이제 실습을 해야 할 것인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은 되는데 항상 인간이 그렇듯이 1월에 있을 일이라서 12월쯤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강의 약간 의학통계 복습에 해당되는 4개의 강의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 3개는 1월 6일, 1월 13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LMS 상에서 퀴즈 형태로 간단하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엑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노트북이 있으시면 좀 노트북들을 가져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트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엑셀 정도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굳이 CBT 룩으로 안 가도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의 목표는 우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수업 자료를 구성을 했고요.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한번 다시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는 의학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좀 약간 수리적인 어떤 이제 머리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좀 이런 데이터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AI를 이용한 어떤 의료 관련된 여러 뭐 좀 그런 업체들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실제 임상이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좀 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논문도 그렇죠. 우리가 어떤 논문으로 출판을 할 때 이런 정량적인 방법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른바 보건통계, 의학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굉장히 이제 섬세하고 되게 복잡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기본적인 의학 통계를 한번 짚어보는 게 어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이제 좀 드는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제 나온 기사예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이제 종료가 돼가지고 끝나가지고 매년 하는 조사인데 그 조사 같은 게 끝나고 나면은 보도자료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도자료가 어제 나왔나 봐요. 그러면은 그 보도자료에 이제 대표적인 통계치가 들어있고 이제 관련돼서 보건 관련된 기자분들이 흥미로울 것
같은 기사들을 쏟아내는 거죠. 아마 그런 시즌이었나 봅니다. 어제 월요일이었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성인 3명 중 1명은 비만, 30, 40대 남성 절반이 과체중, 이렇게 좀 눈길을 끌만한 제목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자료가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0년 사이 비만율이 30% 넘게 늘어났는데 뭐 30, 40대 남성이 절반이 비만이다 이러면서 비만율이 뭐 남성 비만율이 41.4로 여성의 23%보다 1.8배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좀 그림으로도 표를 이렇게 제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뉴스가 사실인지 이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이냐? 사실은 사실이죠. 사실이지만 우리가 사실이냐라고 물을 때는 이 뉴스의 근거가 믿을만하냐, 이 뉴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이 타당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걸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비만율이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지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조사의 근거가 되는 뭔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질병관리청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되게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한 근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어디에서 조사하는 거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고 기자가 잘못 쓴 건 아닌가 그 자료의 결과를 옮겨 쓰다가 그래서 원 출처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 자료를 대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최근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접속이 좀 안 됐었는데 복구가 됐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접속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소 당황되는 마음을 가졌어요. 불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 통계청이라고 통계청이 올해 최근에 처로 승격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계청이라는 말은 안 쓰고 통계 데이터처로 승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통계 데이터처의 다양한 자료들 뭐 아니면 질병관리청처의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이 싹 다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대학원 강의 같은 데서 사람들한테 숙제를 냈더니 사람들이 이제 숙제 같은 거를 할 때 그런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보고서나 뭐 자료원 같은 게 그런 게 없어서 숙제를 못할 지경에 이르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형태로 데이터가 모이고 또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접근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 자료들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발전이 많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오늘 또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반면 되게 취약한 점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통계나 데이터 사이언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취약한 지점, 꼼꼼하게 내가 챙겨야 되는 지점들 이런 것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오늘 제 수업의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하고 있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모여진 자료고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어떤 사업인지 그간의 원자료들 다 접근이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뭐 대시보드라든지 뭐 이렇게 지도 형태로 해가지고 통계 결과들도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진짜 불과 한 5년? 10년 이 사이에 정말 자료를 이렇게 모으고 잘 배포하고 배포할 때도 되게 예쁘게 그리고 정말 좀 잘 제시하는 방식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정말로 대단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체계는 다음과 같은데 우선 우리가 1995년 진짜 옛날 일이죠. 30년 전에 그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지역 분권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중앙 집중 말고 지역의 분권화를 좀 하자 이런 게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지역에 한국에 지금 현재 17개 광역시도가 있고 약 250개 정도의 시군구가 있거든요. 그런 지역 단위에 어떤 뭐 보건 목표, 보건 계획 같은 게 있고
어차피 보건소는 그런 작은 시군구 단위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의원도 시군구 안에 위치해 있잖아요. 병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과학 기반의 근거 기반의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은 지역 단위의 통계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역보건법이라는 그런 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이 시군구 단위의 좀 근거 기반의 의료와 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맥락인데요. 이 조사지도 다 공개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만율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 아시겠죠? 어제 나온 뉴스. 그래서 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는 진짜 실제로 22만 명 넘게 조사를 해요. 한 해에. 왜냐면은 250개쯤 되는 시군구에서 약 900명씩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으로 따지면 막 2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조사하는 거예요. 매년.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만 조사의 방식이 뭐냐면 설문조사예요. 네,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조사지를 가져왔는데 현재 본인의 키워 몸무게가 얼마냐 이렇게 설문을 해서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면대면 조사죠. 그렇지만 자가 응답하는 거잖아요. 내 키가 뭐 190cm, 뭐 체중이 42kg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본인의 체형을 응답하게 되어 있고 뭐 지난 1년간의 몸무게 조절 경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신문 기사 그러면 이게 실제 비만율은 아닐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가 작성된 설문을 근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가 작성된 설문을 근거로 얻어낸 수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또 이 기사를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좀 느껴지시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거에 기반했는가 이런 걸 할 때는 저렇게 따져묻는 버릇들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사실 이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설문조사인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기는 합니다. 사실 한 해에 사실이란 말 좀 안 쓰고 싶은데 그 한 해에 20만 명 넘게씩 조사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측정을 하고 싶었어요.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재고 혈압까지 재는 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8년에 도입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 간의 접촉이 일어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혈압이랑 키 몸무게 재는 거를 포기했죠. 그래가지고 측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설문조사로 측정을 하는 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또 실제로 이게 그래서 2022년에 그 질병관리청에 그 담당 부서 분들이신데요. 그 담당 부서에서 낸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그 측정한 값이 있으니까 그 해에는 그러면 측정한 키 몸무게가 있고 자기가 응답한 키 몸무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설문조사로. 그럼 두 개가 얼마나 다른지 정확도가 어떤지를 평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상식적으로. 네, 그래서 이 연구의 결과는 남자든 여자든 키는 조금 더 크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체중도 다들 조금씩 줄이는 거죠. 네, 물론 성별로 연령별로 차등이 굉장히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요. 그러면 BMI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키를 조금 크게 얘기하고 몸무게를 줄여 얘기하면 BMI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BMI 단위가 킬로그램을 미터 제곱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체중량 지수라는 게. 그래서 체중량 지수가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까지 본 다음에 이 기사를 보시면 어떤 것 같으세요? 비만은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웃지도 않으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변의 여러 근거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사실은 굉장히 또 중요한 보건 의료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또 지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조사가 있구만 설문조사지 뭐 이렇게 기억하는 것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측정을 하는 건강조사가 있어요. 측정을 동반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건강조사 중에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요 밑에 너무 조그매가지고 지금 안 보이지만 코리아 내셔널 헬스 앤드 뉴트리셔널 익자미네이션 서베이라고 해가지고 KNA인지인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정말 K 붙이는 거에 원조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98년부터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미국에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건강조사가 있거든요. NH라고. 그래서 미국의 NH 자료를 또 공개가 다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물론 미국도 지금 미국 공공기관들 셧다운 돼가지고 지금 풀린다고는 하는데 펀메드 들어가도 다 경고 뜨잖아요. 이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거기도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서 중요한 자료원인데 어쨌든 한국에도 이 보건조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이거 개편을 할 때 만성질환관리과 과장님이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인 정은경 장관님이셨나봐요. 네, 그래서 확실히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좀 티가 나는 것 같은데 당시에 그래서 이제 미국의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뭔가 검진까지 포함한 이런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건강조사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안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든요. 측정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국을 또 벤치마킹한 것인데 버스가 있어요. 측정 버스. 그래가지고 그 버스 안에 키 몸무게도 잴 수 있고 혈압계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검진을 할 수 있습니다. 혈액도 채취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금 더 정확한 키 몸무게라든지 그런 계측값들을 얻으려면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좀 그 자료원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서 자료 배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되게 잘 되고 있는데 멋있게 이 코시스라고 국가통계 포털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보건과 관련돼서 이렇게 보시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비만 및 체중 조절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표를 올릴 때 아예 비만율 가로 열고 자가 보고라고 해서 이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이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만성질환으로 여기는 비만을 분류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만을 여기서 또 찾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통계의 필요성 얘기하려고 좀 서론이 좀 길다 그죠? 네, 하나의 예제를 더 드려고 하는데요. 이런 예제가 있습니다. 너무 옛날 아니 100년 전 얘기인데 좀 그러네요. 100년 전에 예일대 졸업생의 평균 소득이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 예일대 졸업생의 평균 소득이 25,111달러였다는 거예요. 네. 지금으로 봐도 그죠?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한국 초봉이랑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죠. 1950년대 미국인 1인당 평균 소득이 1,900달러 수준이었대요. 네, 그런 수준에서 이 예일대가 굉장히 특별하고 명문대학교라서 20년대지만 졸업생들이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또는 아니면 뭔가 뭐 당시에 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일대학교 졸업생의 이제 소득 사례 같은 것들은 우선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오류를 일으킨 거여서 거짓 보고된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어차피 설문으로 네 소득이 얼마냐 이런 걸 응답을 할 텐데 뭐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되게 거짓 보고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돈을 매우 잘 버는 아주 일부의 사람이 많이 선택적으로 그 설문에 응했을 수도 있죠. 일종의 선택 바이어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거를 셀렉션 바이어스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을 수가 있죠. 뭐 이런 종류의 정말로 좀 사실 거짓 보고는 윤리적인 문제죠, 여러분. 이게 거짓말한 거니까 윤리적인 문제. 또는 아니면 이런 선택 바이어스와 같은 어떤 체계적인 오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다 치고도 특히 소득과 같은 문제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산술 평균과 중위수의 특징이란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면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시면 월급을 평균 내면 전체 근로자의 397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건 좀
그거보다 더 5년 전 자료기는 한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10분위로 해가지고 크기 순서대로 쫙 쌓아서 딱 중간 50률 되는 그 위치를 찍어본다면 2,400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월 200만 원인 거죠. 이게 5년 동안 올라봤자 얼마나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과 같은 것들을 따질 때는 중위수, 메디안을 얘기해주고 50번째 위치의 숫자를 읽어주는 것하고 그 평균을 산술적으로 냉갑하고 사이에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 야구 구단의 연봉을 중위수로 얘기할 때하고 평균을 낼 때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 전체 평균 소득을 인플레이션 시키는 거죠. 그래서 산술 평균 자체가 그래서 그걸 또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산술 평균이 극단값에 민감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큰 값이 너무 크면 이 값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소득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통계 수치를 제시할 때 평균이 얼마래요? 중위수가 얼마래요? 이걸로도 느낌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제시하는 통계 지표의 속성들을 우리가 알고 써야 된다는 그런 이슈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네, 제가 잘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여러분 그 평균 자체에 대해서 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산술 평균이라는 게 극단값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개성을 말살하는 평균을 낸다라는 컨셉에 대해서 이제 좀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좀 재미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미국에서 그 이제 항공기 사망 사건 이런 게 많이 나가지고 뭔가 조종사가 그 비행기 안에 타 있는 그런 조종석 자체가 인체공학적이지 못해서 사고가 나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조종사들을 다 신체 계측을 해가지고 왜냐면 완벽한 조종석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종사들을 다 계측을 한 거예요. 머리 둘레, 머리 길이, 코 길이 뭐 진짜 엄청나게 세분화된 신체 계측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체 계측을 막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막 신체 계측을 한 다음에 하다못해 뭐 키, 뭐 이런 말 뭐 그것만 해도 평균을 딱 낸 거죠. 그리고 뭐 머리 둘레 평균 이렇게 다 평균을 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조종석을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종사들 중에 그 평균의 이상적인 조종사의 크기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상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평균을 막 내가지고 전형화되고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는 어떤 전형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만들기로 했냐면 개인에게 맞춰주는 운전석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운전석 보시면 앞뒤로 밀 수도 있고 이렇게 등도 밀 수 있고 키도 다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헬멧 같은 것도 하나의 크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더 큰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서 그거에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평균치에 구겨넣지 않고 뭔가 개개인에 맞추는 어떤 공학적인 장치,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발전들이 있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평균의 종말의 조종석 사례라든지 또 이상적인 어떤 비너스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에 대해서 또 평균의 또 흥미로운 속성으로 얘기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볼 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통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몇 가지 이제 분류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통계라는 건 뭐 체계적으로 수집된 숫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고 이것의 학문적인 학문이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통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접근할 때 우리가 이제 1차 자료, 2차 자료라는 자료원의 구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조금 기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차 자료를 씁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남이 모아놓은 자료를 쓴다는 거예요. 아까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제가 이용해서 뭐 한국인의 비만 수준에 대한 논문을 쓸게요. 국민건강 영양조사에
뭐 안과 검진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 뭐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논문을 쓴다. 그러면 다 2차 자료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활용할 2차 자료가 제가 지금 나열한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건강과 관련된 수치를 모으려고 일부러 조사한 조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한국 그 한국의 출생아들의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 이제 뭐 출생 체중의 차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실 그 자료를 다 알 수가 있어요. 24만 명 정도 태어나는데 출생아들이 그 출생 신고 자료에 그걸 적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출생 신고 자료는 뭐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국민건강영양조사처럼 일부러 조사하는 게 아니죠. 그냥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신고하게 돼 있어요. 애를 낳으면. 그래서 출생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에 딸려서 자료가 산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자료들이 정리돼서 어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2차 자료로 활용해서 그런 또 연구를 해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출생 자료, 사망 자료와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행정 자료고 우리가 일부러 조사하려고 조사한 게 아니라 그런 행정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들을 이제 가공해 놓은 것이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나 국민건강영양조사 같이 보건과 건강 수준을 알기 위해서 일부러 조사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내 연구 목적에 따라서 내가 직접 조사하지 않고 남이 모아놓은 자료를 쓴다는 점에서는 2차 자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수적이고 2차적이다 이런 뜻으로 2차 자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럼 그거의 반대말은 1차 자료인데요. 우리가 그 1차 자료라는 게 숫자 1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최초의 주된 기본적인 이런 의미거든요. 이 1차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연구 목적이 있으면 그 연구 목적에 맞는 조사를 내가 직접 수행하는 그걸로 자료를 모았으면 1차 자료를 구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연구자분도 뭐 남이 모아놓은 자료들로 간접적으로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내 연구 목적에 맞는 코호트를 내가 구축한다. 내가 환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내 자료를 모은다. 이런 1차 자료를 모은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목표로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요즘은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2차 자료 종류도 많고 또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1차 자료를 모으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 목적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연구 같은 걸 수행하는 방법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자로서 2차 자료도 쓰지만 어떤 1차 자료를 수행하는 방법, 1차 자료를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조사를 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즘 너무 이 1차 자료가 좀 밀리고 있다. 너무 2차 자료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사 방법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 1차 자료를 모으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조사 통계, 보고 통계 이런 게 있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 통계겠죠. 뭐 사망 원인은 보고 통계, 행정 통계인 거죠. 그리고 또 뭐 국가 법령에 따라 지정 통계, 일반 통계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또 이제 연구 설계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탐색 연구, 기술 연구, 설명 연구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과 1학년 때 예방의학 수업 때 역학 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술 역학하고 분석 역학으로 역학을 구분하잖아요. 기술 역학, 디스크립티브 에피데미올로지 이게 거의 기술 통계랑도 거의 비슷한 얘기거든요.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 어떤 현상을 패턴을 알아내기 위해서 잘 묘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잘 기술해내는 것. 그래서 사람, 장소, 시간에 따라서 잘 기술해내는 거죠. 시각적인 기술, 시각적인 도표도 그리고 현황을 잘 보여줘가지고 그 안에 어떤 종류의 패턴들이 있진 않은지 알아내기 위해서요. 어떤 가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술 역학, 기술 통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연구죠. 그리고 설명 연구는 분석 역학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분석 역학은 뭐냐면 그렇게 어떤 패턴에 대한 감을 가졌으면 내가 정말로 출생 체중이라는 것이 뭐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으면 더 높아지나? 이런 식의 가설을 가지고 그 가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분석역학적인 방법.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단면 연구 때도 분석역학적인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자 대조군 연구를 한다든지, 코호트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험 연구, RCT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이런 걸 이제 설명 연구, 인과관계를 조금 더 파헤쳐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예방의학 때 그 수업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듯이 그러면 뭔가 원인을 딱 밝혀내는 돈 많이 들인 그런 연구가 제일 좋은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바탕이 되는 실험실 연구들, 동물 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임상 환경에서 이런 환자가 있어, 이 환자에게 어떤 치료를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어 하는 사례 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현황을 또 멋있게, 또 현황을 통해서 패턴을 파악하는 기술 역학 연구들이 가능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어떤 좋은 연구 가설이 있으면 그 가설을 규명해내려는 분석 역학적인 접근 이런 것도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이 연구 설계에 있어서 어떤 우월이나 이런 게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말로 설명했는데 이 도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의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피데미올로지 역학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런 관찰 연구와 실험 연구로 크게 나누고, 관찰 연구를 다시 이런 기술 역학적인 연구, 그 다음에 생태학적인 연구, 그리고 단면 역학 연구, 단면 연구 이렇게 나누고, 분석 역학 연구로서 일부 단면 연구, 그리고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RCT,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이라고 불리는 이 시험들은 요 익스페리멘털 스터디에 들어있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연구의 갈래가 이렇게 착착 나뉘고, 제가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들은 뭐죠, 여러분? 인간에게 근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점점 강해지는 것은 어느 방향일까요? 오른쪽 방향이겠죠? 어떤 연구가 더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우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 연구의 근거가 나왔다면 그 연구를 사람한테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근거의 강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짙어지겠죠. 여러분 같으면 뭐 어떤 약을 실험했는데 코호트 연구에서 나온 결과만으로 약을 먹겠어요? 아니면 RCT한 결과로 약을 먹겠어요? RCT한 결과로 약을 먹어야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패턴이나 이런 거 양상들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통계, 기술 역학적인 연구들의 목적은 현상을 잘 파악하고 잘 묘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가설을 도출하는 것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연구들이 이런 기술 역학적인 연구들, 생태학적 연구, 일부 단면 연구, 유병률 연구라고 불리는 그런 연구까지고, 일부 단면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같은 것들은 그렇게 나온 가설들을 우리가 검증하려는 분석 역학적인 연구다. 요렇게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잠깐 복습을 해봤고, 통계도 역시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기술하는, 잘 묘사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통계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자료들을 요약하고 중요한 정보들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통계의 기능 중에 추론하는 게 또 있어요. 인퍼런스. 이 추론은 일단 추정과 검정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추론을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요약하면 좀 너무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개요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추정과 검정이 있는데, 추정은 그냥 그런 거죠. 신뢰 구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신뢰 구간 같은 걸 말하는 거고, 검정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어떤 가설을 만드는데 보통은 기무가설을 만들겠죠. 그래서 기무가설을 만들어 놓고 이제 통계적인 검정을 해가지고 기각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걸 수용할지 이걸 판단해내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검정으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보면 이제 우리가 스태티스틱 통계를 뭔가 좀 기능적으로 분류할 때,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의학 연구도 이제 기술 역학적인 연구들이 먼저 있는 것처럼 기술 통계들이 있는 거죠. 자료들을 잘 요약하고 정리하고 잘 보여주는 것, 그 잘 묘사하는 것, 이것이 기술 통계인 것이고요. 그리고 추론 통계라는 게 있죠.
추론 통계라는 것은 inferential,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표본에서 얻어진 값을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에는 추정과 검정이 있어요. 그래서 추정은 에스티메이션이고 검정은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검정입니다. 그래서 검정이 P-밸류죠. P-밸류 이른바. 네, 우리가 기무가서 세워가지고 뭔가 P-밸류 산출을 해가지고 그 통계량을 산출하고 거기에 맞는 P-밸류를 얻고 그걸 통해서 기각할지 수용할지를 판단하는 이 과정, 전형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검정의 과정이 존재할 거고 추정은 이제 정추정과 구간 추정인데 이게 바로 무슨 값과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제가 여기 앉은 학생의 몸무게라든지 이런 걸 맞출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학생의 몸무게는 아마 50kg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에 40 정도 범위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10kg에서 90kg 사이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추정을 한 거죠. 제가 정추정 값은 50kg 그리고 구간을 플러스 마이너스 40을 잡아준 거죠.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하긴 했는데 추정으로서의 기능이 어떤 것 같아요? 좀 정밀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정밀한 추정이 의미가 있겠죠. 정밀한 추정은 뭘까요? 점점 신뢰 구간을 좁힐 수 있다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난 학기 학점이 3.0 플러스 마이너스 0.2 수준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학점을 막 맞출 수 있다. 되게 정밀한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추정을 해주는 것도 이제 그런 정밀성 같은 걸 갖고 해줘야 의미가 있긴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현재도 그렇고 요즘 왜 기사에 고려대하고 연세대에서 치팅한 걸 자꾸 뉴스 기사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바빠서 못 보셨어요? 혹시 무슨 수업에서 그 학생들이 컨닝을 했다며 지금 뭐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보면 AI를 활용을 막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고대는 다들 오픈 단톡방 같은 걸 썼다고 하던데요. 거기서 이제 근데 뭐 그게 우리 족보 만드는 거랑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SNS를 쓰면 좀 뭐 그런 좀 세련된 기술인가? 아니면 그거를 이제 뭐 AI에다 물어보면은 뭐 좀 세련되기 때문에 좀 나은가? 뭐 못한가? 그건 규제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편 마음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언제나 우리는 족보를 만들어 왔고 기출 문제는 항상 우리가 추적해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로 정말 AI 이게 굉장히 그런 정보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 활용을 막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이런 뭐 예방의학의 통계 분야 이런 것들은 정말 가르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통적인 답은 이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베껴온 거는 어느 과 건지 제가 예방의학 내과학회 뭐 지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 내과 전공의 수련 규칙을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제 전공의에서 전문의가 될 때 전문의 자격 취득을 할 때 이제 이런 학술 대회 학술 활동 같은 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논문을 이제 투고를 했냐 뭐 아니면은 그런 발표 경험이 있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학술 활동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그 통계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얼추 어떻게 되는지 정도의 이제 내용은 알아서 남과 컨설팅을 하고 통계학자에게 그 결과들을 해석하고 제가 앞에 제시한 어떤 사례들처럼 좀 올바른 판단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추론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는 이제 통계를 좀 익힐 필요가 있다. 이거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실 연구는 미친 듯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뭘 넣어도 계속 증가를 해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좀 약간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건강 불평등 이런 거를
지금 보시고 계신 인터페이스가 그거거든요. 펌메드에서 이렇게 검색어 넣으면 그 관련된 문헌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보여주는 그 부분인데요. 뭐 건강 불평등을 넣어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런 건강 불평등이나 형평성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곤 했죠. 근데 다른 여기 직업성 암이잖아요. 직업성 암 키워드를 넣어도 막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구량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사실 또 이거는 그 펌메드에서 인덱스를 한, 그러니까 펌메드가 참조하는 여러 가지 저널에 실린 등재되어 있는 카탈로그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되게 멋있는 수학자들은 자기가 밝혀낸 사실을 막 홈페이지 게시하시잖아요. 그건 뭐 어떤 등재지 같은데 출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굉장히 뭐 유수의 어떤 발견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꼭 그렇게 또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어떤 등재의 형태로 잡히지 않는 곳에 또 오픈하시는 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다양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연구를 발표하는 채널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하지만 어쨌든 연구들은 굉장히 할 수 있는 환경들, 여건들은 또 증가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게다가 세상에 이런 연구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이 카툰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한 20년 된 카툰인데요. 이게 무작위 의학 뉴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새로운 의학의 발견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걸 돌려 판을.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커피가 쌍둥이에게서 우울을 일으킨다고 한다. 어떤 연구에 따라 왠지 그런 연구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마치 이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우스꽝스럽게 그린 거지만 그리고 그거의 결과들이 굉장히 대립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의 결과들도 있고 부의 결과들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용어를 쓴 것 중에서 정의 결과, 부의 결과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P-밸류가 유의하게 나왔다 정의 결과고요. P-밸류가 껌 나왔다 부의 결과. 껌 나온 연구들 부의 결과. 그런데 어떤 것과 어떤 것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방향일 수 있겠죠. 증가하면 증가하는 양의 관련성. 뭐가 증가하면 뭐가 감소하는 양상일 수 있겠죠. 음의 관련성. 그래서 용어들을 좀 정확하게 적어주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의 정과 부는 어떤 관련성이 의미가 있게 나왔냐 아니냐의 의미이고요. 사실 P-밸류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까 검정과 추정에서 제가 잠깐 흘린 것처럼 P-밸류 자체도요. 인구수를 많이 해가지고 정밀성을 강화시키면 P-밸류는 떨어지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원리가 있어가지고 0.05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련성이 정이냐 부냐 이런 대립되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특히 또 무엇이 좋은 근거인지를 판별하는 역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의사로서 그죠? 의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의 근거들을 판별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추론을 하는 기초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는데 통계가 굉장히 기여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통계를 또 좀 배우는 것이겠죠. 이런 또 데이터 과학의 발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참고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막혔을 때 코딩 같은 거 할 때 물어보면 굉장히 좀 잘 대답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리해진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계 분석 측면에서 얘기를 다시 좀 해보자면 좀 비판적으로 우리가 통계가 쉬워진다는 것은 틀린 분석을 하기도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방대한 산출물에는 적절하지 않은 결과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은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런 구동을 시키면 그 결과값을 제시해 줄 뿐인 거죠. 어떻게든 맞춰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옛날부터 했던 그런 선생님의 말씀이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게 그 블랜드 선생님이 마틴 블랜드라는 선생님이신데요. 이 선생님이 내신 그 메디컬 스태티스틱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이 선생님의 그 의학 통계학 책 머릿말에다가 이런 말을 쓰셨어요. 자기가 이제 그 보건통계 전문가니까 임상의들이 통계를 막 돌려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고 갖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만큼 두꺼운 결과를 들고. 그럼 자기가 항상 하는 생각이 있대요. 아, 또 애꿎은 나무들이 희생됐구나. 그거 말고는 맞는 사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 계산이 돼야 되고 왜 분석이 돼야 되고 이 분석의 결과가 정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통계 뭐 또 모르겠습니다. 이 PDS 2-2에서 이렇게 다채롭게 구성한 이런 학문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틴 블랜드 선생님은요, 이 노란색 책이 가장 마지막 버전 4버전이고요. 엄청 유명하시죠, 여러분. 블랜드 알트만 플러시라고, 알트만 블랜드 플러스라고도 얘기하시고요. 1986년 란셋에 실린 이 그래프죠. 네, 별다를 게 없는 그래프인데 A하고 B하고 얼마나 일치되는지 알려주는 아이디어. 그래서 A하고 B 값의 평균을 X축에다 놓고 A하고 B의 차이를 Y축에다 놔가지고 A하고 B가 얼마나 똑같은지, 만약에 똑같으면 차이값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에 있겠죠. 그래서 이 블랜드 알트만 플러스라는 플러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건 통계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바이오 스태티스틱스는 이런 문헌 평가, 환자 치료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기, 그 다음에 생정 통계 해석. 생정 통계는 바이탈 스태티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출생 사망 통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역학 문제의 이해, 그리고 약물과 기기에 대한 정보의 해석, 그 다음에 정보에 깨어있기 위해서 진단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감정할 때,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되는 어떤 연구 프로토콜 논문을 평가할 때,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감독할 때 두루두루 쓰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2005년에 20년 전에 NEJM이죠. 내고 싶다 논문. 되게 유수의 논문이시죠. NEJM에 실린 논문에서 사용된 통계 방법을 요약한 논문이 NEJM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물론 이렇게 시기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t-테스트 여전히 위용을 떨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피어슨 코릴레이션, 그리고 아노바, 이런 것들이 여전히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뒤쪽에도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2017년에 업데이트를 한 번 더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뭔가 N수 계산하는 건데요. N수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생존 분석 방법, 교차표 만들기, 그 다음에 역학적인 유병률, 발생률 이런 거, 사망률 이런 거, 이런 역학적인 통계들, 다별량 리그레이션, 다중 회귀 분석, 그리고 비모스 방법, 여전히 t-테스트, 아노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시기가 굉장히 좀 물론 10년 전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계속 시기에 반복하더라도 이런 유수의 저널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전통적인 통계 방법들이 알뜰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간에는 간단한 통계 방법들을 이제 복습을 이제 몇 가지 골라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10분 쉬고 1-2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저 시계로 2시에 시작할게요. 네. 삼겹살 내줄게요.